교재는 97페이지세요. 97페이지 보시면은 어음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어음. 그래서 어음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거기 보시면 상법상의 어음에 보시면 약속어음이라고 있으세요. 네, 요 용어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상법이에요, 회계예요? 회계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받을어음하고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계세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왜 약속어음이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되면은 이 돈을 주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어음이라는 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없어지는 게 맞아요. 회사가 부도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음 때문에 부도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 뭘로 받는 거예요? 무조건 현금 박치기. 그래서 내가 오늘 100만 원 팔았어. 100만 원 받았어. 이게 원래는 가장 좋은 건데 이 어음의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어음을 발행할 때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뭐 1년 막 이렇게 좀 긴 걸로 발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3개월 안으로 발행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3개월도 길잖아요. 팔긴 이번 달에 팔았는데 돈은 3개월 동안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3개월만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돈을 또 만들던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음 쓰는 회사들이 어쨌든 부도날 확률은 일반적으로 현금만 받는 회사보다는 높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놈의 관행이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관행이니까 첫 달 거는 다음 달부터 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두 달치 일명 깔고 시작해요. 예. 근데 그 한두 달치 까는 게 다 모이면 엄청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 깔아놓은 거 말고 그 다음 달부터 수금이 잘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관행 같은 건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관행이라고 또 대부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일명 한 두세 달째 깔아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래서 저 아는 형은 사업하는데 다른 데보다 똑같은 물건 만들어주는데 1, 20% 깎아줘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은 현찰로 내놔. 그러면 1, 20% 깎아줄게. 그렇게 해갖고 사업하는 형도 있어요. 왜냐면 그 형은 혼자 하거든요. 아들하고 하니까 둘이서 하는구나. 둘이서 이제 조그만한 공장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조금 덜 갖고 가긴 하지만 그러면은 부도날 확률은 어때요? 줄죠. 어차피 똑같은 물건이면 그 회사에서도 조금 싸게 갖고 가는 거고 나도 조금 덜 받긴 하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어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회계니까 무슨 어음하고 무슨 어음이에요? 받을어음하고 지급어음이에요. 그래서 받을어음은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부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받을어음은 말 그대로 뭐를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받아야 되는 거는 채권이에요. 뭐라고요? 채권. 채권은 자산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급어음은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돈을 뭐 하는 거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주는 거면은 부채잖아요. 앞으로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급어음은 부채. 받을어음은 받아야 되니까 뭐라고요? 자산. 받을 건 다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줄 거는 다 뭐예요? 부채. 그래서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받을 게 더 많아야죠. 줘야 되는 것보다는. 그래야 우리 회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98페이지 말고 99페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또 시험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으세요. 어음의 배서와 할인이라고 있는데요. 배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받으러. 이거는 외우셔도 되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뭐를 이야기하냐면은요. 우리 수표 써보신 분들 있으세요?
수표. 수표 쓸 때 우리 뒤에다가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쓰잖아요. 그걸 이서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서. 수표는 배서라 그래요. 그래서 수표를 아니 수표가 아니고 어음은 배서라 그래요. 그래서 어음 쓸 때 보면은 어음도 뒷장으로 넘겨보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회사 이름, 회사 주소, 사장님 이름 이런 거 적는 난이 있거든요. 근데 직접 적진 않습니다. 대부분 회사 명판 있잖아요. 그거를 찍어요. 뒤에다가. 예. 왜냐면 명판 있는데 뭐하러 써요? 그리고 대부분 다 찍는데 어쨌든 그 어음을 사용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배서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배서. 그래서 배서를 하려면 내가 어음을 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서 나오면은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을 어음. 요건 외우셔도 돼요. 요건 항상 배서 나오면 받을 어음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배서는 내가 이 어음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서는 내가 수표 쓸 때 뒤에다가 적는 거를 이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어음의 할인에다가 별표 3개만 적어주세요. 요것도 외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할인의 뜻이 뭐죠? 우리 할인. 네,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의 할인은 어음을 깎아주는 겁니다. 어떨 때 하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음의 할인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답 맞추기 위해서 외울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라고 있어요. 매출 채권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엄. 요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요건 2장짜리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엄. 이렇게 두 가지씩을 합쳐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매출 채권 그러면 뭐하고 뭐 더한 거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개 더한 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2가지를 더한 겁니다. 외상 매입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지급엄. 이렇게 이제 2가지씩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어음의 할인이 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음은 날짜가 돼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 3개월짜리도 있고 더 긴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3개월 동안 기다려야 돼. 근데 다음 달에 꼭 돈이 필요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음을 갖다 팔 수 있어요. 은행이라던가 아니면은 왔다 갔다 우리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어음 산다라고 붙어 있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항상 1금융권에다 파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가장 수수료를 덜 빼가요. 네. 그래서 항상 금융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현수막 붙은데 그런 데에다 팔면 한 3, 40% 떼어먹어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짜리 갖다 주면 한 6, 70만 원 정도.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현금화 시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일단 나한테는 어음이 필요해요? 현금이 필요해요?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음을 갖다 파는 걸 어음의 할인이라 그래요. 근데 왜 할인이라고 하냐면 아직 날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날짜가 지나야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날짜 전에 파는 거기 때문에 싸게 판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음의 할인. 그래서 우리가 할인 행사 그러면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싸게 팔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매출 채권 무슨 손실? 처분 손실. 그래서 어음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할인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 1인 사업 하실 때 거래처에서 무조건 어음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저기 신한은행에다가 파셨었어요. 어음으로만 거래하는 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할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10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어음의 개서라고 있습니다. 요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요. 어음의 개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교환. 시험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개서가 뭐냐면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교환하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어음을 줬는데 일주일 남았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줄 돈이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부도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한테 전화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안한데 다음 주에 줄 돈이 없어. 그 대신 2달 후에 돈 들어오는데 2달 후에 줘도 될까? 그러면 상대방 회사도 고민하겠죠. 근데 어차피 다음 주 되면 못 받아. 그러면 다음 주에 못 받는 게 좋아요? 2달 후에라도 받는 게 좋아요? 2달 후에라도 받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2달 후에 받을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회사에서 어음을 2달짜리를 끊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갖고 가서 일주일 남은 거는 가지고 오고 몇 달 남은 거 주는 거예요? 2달 남은 거. 이렇게 그 어음하고 어음을 교환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개서라고 표현을 해요. 시험엔 안 나와요. 일단 교재에 있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오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게 뭐든지 다 똑같아요.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어때요? 쉬워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교환을 하면 다음에도 못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맞춰서 딱딱딱딱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집 팔면서 손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처음에 월세 한번 밀렸을 때 그냥 내쫓았었어야 돼요. 근데 좀 꼬인 상태라 어떤 케이스였냐면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 이제 할머니가 사시는데 할머니가 자녀가 없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그래갖고 조카 놈이 있어요. 놈이라고 할게요. 저보다 나이는 조금 더 많은데 그 놈이 사이에서 장난친 거예요. 우리한테 월세 줘놓고선 할머니한테 전세라고 거짓말해서 사이에서 삥땅을 쳤어요. 일단 처음으로. 그렇게 삥땅 치고 이것저것 삥땅 계속 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약간 사기꾼? 약간이 아니고 사기꾼이에요.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뭐 동네 뭐냐 여자분들한테도 사기 많이 치고 이제 그런 사람한테 걸린 거죠. 예.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 2~3달 지나니까 이제 월세 밀리고부터 해갖고 보증금 다 까먹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런 인간도 있구나. 근데 나쁜 놈이죠. 할머니가 뭐 부자도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그분한테 나오는 돈 빼갖고 지가 다 쓰고.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일 당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을 더 못 믿겠어요. 원래 믿지도 않지만 믿어봤더니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나마 저는 팔아갖고 해결이라도 했지.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 왔는데 돌아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분은. 뭐 연세도 좀 있으셨고 몸도 안 좋고 이렇게긴 하셨지만 참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찹찹하고 뭐 돌아가신 거야. 어차피 나이 되면 돌아가시는 거니까 뭐 오는 데는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잖아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참 그런 일들 생길 때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월세 밀린 것도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봉사한다라고 생각하고 월세도 안 받았어요. 못 받은 것만 한 몇백, 그 다음에 파는 거 손해본 게 한 1,500, 그러니까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토탈하면 손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내 맘 편하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 이런 거 꼭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부럽긴 한데 건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돈이 나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친척애 중에 지금은 딴 거 하는데 예전에 헬스장 관장했던 애가 있거든요. 친척애 중에 하나가. 야, 요즘 건물주가 짱이래. 그랬더니 형 아니에요. 요즘 건물주도 죽어요. 왜? 그랬더니 월세 못 내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고. 건물주도 요즘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대부분 건물주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건물주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스트레스를 받아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일도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스트레스 받을 거 천진데.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어음 할인 나오면 매출 채권 뭐야?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배서 나오면 바드럼. 그리고 죄송한데 하나 빠졌네요. 거기 99페이지 밑에 여기 하나 빠졌네요. 99페이지 밑에 보시면 추심이라고 있어요. 추심.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 잘 나와요. 추심 수수료. 다음에 보시면 추심 수수료에서 추심의 뜻이 뭐죠? 추심이 뭐냐면 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거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회사를 추심회사라 그래요. 그래서 추심이라는 게 돈 받아주고 돈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받아줬으니까 수수료 달라 그래요. 그리고 수수료 그러면 서비스 사용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수수료가 저거잖아요. 계좌이체 수수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했대. 서비스 제공했으니까 돈 내놔. 이게 수수료예요. 그래서 대부분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하고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심 수수료는 돈 받아줬으니까 뭐 내놔라? 돈 내놔라. 그래서 요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어음을 통장에다 넣어놔요. 은행 중에서 어음 넣을 수 있는 통장들도 있어요. 그럼 통장에다가 넣어 놓으면 은행에서 날짜 되면은요, 상대방 회사 통장에서 알아서 빼와요. 그 대신 은행에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달라 그래요? 수수료 달라 그래요. 그걸 무슨 수수료라 그래요? 추심 수수료. 그래도 돈 받아줬으니까 돈 주세요. 이게 추심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추심 수수료 나오면 수수료 비용이에요. 뭐라고요? 수수료 비용. 거기 밑에 써 있죠? 수수료 비용이라고 99페이지. 그리고 지금은 그냥 한 번씩 듣는 거에만 뜻을 두세요. 이해하려면은 뒤에 가서 또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설명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기타의 채권 채무인데요. 거기 보시면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 있거든요. 그 옆에 장기 대여금과 장기 차입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대여의 뜻이 뭐죠?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 그러면 짧게 빌려주는 거.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그래서 대여금은 자산이에요. 왜냐면 빌려줬으니까 뭐 해야 되죠?
받아야 되죠. 차입금은요?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뭐라고요? 빌릴 차자. 그래서 차입금의 뜻은 빌려오는 거예요. 뭐에 온다고요? 빌려오는 거. 왜냐하면 입자가 들어올 입자잖아요. 그래서 차입금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단기가 붙으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장기가 붙으면 1년 이상.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는 아까 썼던 거 한 번 더 쓸 거예요.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 얘는 팔 거.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뭐요? 미지 급금. 얘는 안 팔 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보시면 선급금과 선수금이라고 있는데요. 선급금은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고 얘네는 요때 쓰는 거예요. 계약금 관련돼서.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거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계약금.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이라는 건 대부분 먼저 주거나 먼저 뭐 하죠? 받죠. 그래서 먼저 주는 걸 무슨 금이라 그래요? 선급금. 먼저 받는 거는요? 선수금. 왜냐면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급은 지급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급금은 자산이고 선급금은 부채인데 왜 선급금이 자산인지 왜 선수금이 부채인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선급금은 먼저 준 거죠. 예, 계약금으로 준 건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려고 돈을 붙였어. 근데 조금 있다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저기 손님 죄송한데 물건이 없어요.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선급금이라는 건 내가 주기는 했지만 돌려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직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왜냐면 나는 아직 뭐를 못 받았죠? 물건 못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물건 사면은 물건 받기 전까지는 아직 이 돈은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 그 다음에 선수금은 반대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뭐 보내달래. 창고 갔더니 없어. 그러면 전화해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기 죄송한데 물건이 없어요. 돈 다시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직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미리 받기는 했지만 물건을 줄 때까지는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거 아닌 걸 뭐라 그래요? 부채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준 거는 선급금, 먼저 받은 거는 무슨 금이요? 선수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숫자 나오면 다 받는 거예요. 미수금은 못 받은 거, 선수금은 먼저 받은 거. 그 다음에 급자 나오면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은 안 준 거, 선급금은 먼저 뭐 한 거예요? 준 거. 이런 식으로 구별을 좀 하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그래서 106페이지 보시면은요. 106페이지 보시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가짜 계정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가짜인데 어떨 때 쓰는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가지급금의 뜻이 뭐냐면은요. 지급은 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걸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공부할 때는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뭐냐면 출장 갈 때. 우리 출장 갈 때 돈 주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쓸지 알아요? 모르죠. 얼마 쓸지도 모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그래서 가짜로 지급했다가 아니에요. 가짜로 지급한 게 아니고 줬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장 갈 때 얼마 쓸지 어디에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급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돈도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업무 이쪽 파트로 업무 보시게 되면은 종종 겪으실 건데 사장님이 이러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 이따 4시에 나갈 건데 200만 원만 준비해 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준비해 놓죠? 200만 원 준비해 놓죠. 그래갖고 퇴근할 때 200만 원 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누구 만나갖고 뭐 할 거고 영수증 갖다 줄게. 이렇게 이제 조근조근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후자는 이제 너가 알아서 뭐 하게. 내가 내 돈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나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모르는 거.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 그리고 이거 하나는 알고 계십시오. 우리 영수증 있죠. 영수증 얼마 이하로 써야 될까요? 얼마 이하? 네, 영수증은 3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3만 원. 3만 원 넘게 쓰시면 가산세네요. 국가에서 3만 원까지는 영수증으로만 쓰래요. 그 다음에 3만 원 넘으면은 뭐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요런 걸로 쓰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웬만하면 뭐 산다 그러면 카드 주세요. 요즘 현금 거래도 거의 안 하잖아요. 카드로 주면은 카드 긁죠. 그러면 그 사람이 카드 매출 전표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매출 전표 깜빡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사용 내역서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고 잘못된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웬만한 건 카드로 쓰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현금 거래 하지 마십시오. 현금 거래하면 국가도 싫어해요. 아무리 못해도 통장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카드로 긁는다던가 요거를 국가가 사랑합니다. 근데 왜 현금 거래 국가가 싫어해요? 현금 거래는 장난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이나 뭐 밀리온이나 이런 데 가면, 동대문 두타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요즘 갈 일은 없긴 하지만 과거에 가보면은 거기 점원분들이 뭘로 달라 그래요? 현금 달라 그러잖아요. 현금 달라 그러면서 뭐 10% 깎아줄게, 20% 깎아줄게. 그거 왜 해요? 현금 받은 거 뭐 안 내려고요? 세금 일부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서 꼭 이 얘기도 하잖아요. 현금 영수증 안 돼. 현금으로 줘도. 왜냐면 현금 영수증 끊는 순간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참고로 그분들은 1, 20% 깎아줘도 남아요. 우리나라 현재 최고 세율이 45%예요. 네. 근데 그런 데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금 팔아요? 많이 팔아요? 많이 팔죠. 거의 최고 세율에 걸릴 거라고요. 법인이면 한 20% 이상 세금 내요. 그래서 그분들도 알아요. 이거 하나 팔면 대략 얼마 정도가 세금인지. 그래서 그거보다 적게 해갖고 현금 받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뭐죠? 플러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적게 내려고요? 세금 적게 내려고.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저 같은 월급쟁이에요. 왜냐면 월급쟁이는 속이질 못하잖아요. 회사에서 이 사람 얼마 준다라고 다 신고하잖아요. 근데 왜 다 신고하냐면 신고해야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신고 안 하면 비용 처리 국가에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다 신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현금으로 받은 거 뭐 하죠? 빼죠. 뭐 적게 내려고요? 세금 적게 내려고.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영수증 쓰지 마세요. 세금 계산서 쓰세요. 신용카드 쓰세요. 그게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하면은 세금 걷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수월해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그래서 어느 식당 가보면은 거기 식당 입구에 붙어 있잖아요. 현금을 사랑합니다. 원래 그런 거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원래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애교로 봐주긴 하지만. 근데 그거 보고 우리는 뭘로 긁어요? 카드로 긁잖아요. 근데 돈 아끼시려면 카드 안 쓰고 현금 쓰는 게 돈을 100원이라도 아끼긴 해요. 저도 지금은 이제 카드 쓰는데, 저 결혼하기 전에는 저한테 있는 카드라고는 체크카드밖에 없었고, 체크카드 안 쓰고 전 다 현금으로 썼었어요. 현금으로 쓰면 장점은 하나 있어요. 한 번 더 고민해요. 이거 사야 되나? 왜냐면 내 호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가니까. 그럼 이 돈이 나가면 다음에 쓸 돈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카드는 그런 개념이 없죠. 왜요? 어쨌든 긁으면 되니까. 그래서 돈 아끼시려면은 카드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트 가면 안 됩니다. 대형 마트. 네. 마트 카트 있죠? 마트 카트가 왜 뚫려 있어요? 그거 아세요? 카트가 뚫려 있는 이유? 네. 거기에 물건 숨쉬라고 뚫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왜 뚫려 있냐면 지나가다가 남의 거 보고 사라고. 네. 그래서 진짜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트 가보면 마트 안에는 그게 없어요. 뭐지? 여기로 가면 그 뭐라 해야 돼? 도면이나 그런 게 없어요. 없고 그냥 위에 몇 번 뭐 음식류, 뭐 빵류 이렇게 붙어만 있죠.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는 건 대부분 저쪽 구석에 있어요. 많이 싸돌아다니라고. 왜냐면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라도 더 모아져 집죠. 그래서 저도 마트 갈 때마다 느낀 게 진짜 필요한 건 한 70% 정도고 30%는 다 충동 구매예요. 안 가도 되는 코너 가갖고 눈에 보이면 또 사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진짜 돈 아끼려면 그 두 가지만 잘 하셔도 좀 세이브 될걸요? 근데 그 두 가지 안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 재미로 살거든요. 마트 가갖고 장 보는 재미. 오늘은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는 재미? 그 재미라도 있어야죠. 전 술, 담배도 안 하는지. 요즘 술 드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긴 할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 그래서 혼술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수금은 반대예요. 가수금은 수금을 했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 그걸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통장에 갑자기 100억이 들어왔어. 근데 이게 무슨 돈인지 몰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수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 통장은 아니라는 거. 내 통장에는 빠져만 나가지 뭔가 들어오질 않아요. 좀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왜냐면 출장 갔다가 남겨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이고, 가수금은 부채예요. 왜 부채냐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돈이 들어왔어. 그리고 이거 웬 돈이지? 그랬더니 잘못 붙였대.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확인될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가수금은 부채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잘못 보내는 돈이 1년에 거의 1,000억 가까이 된대요.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어머님 한 분이 집을 사는 거였나 전세였나 어쨌든 1억을 붙였는데 잘못 보낸 거예요. 폰뱅킹 하다가. 그리고 잘못 보낸 거 확인하자마자 은행에 뛰쳐가고 지급정지 신청을 걸었는데 지급정지 신청이 안 됐어요. 그게 무조건 내 통장이라 그래서 다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무조건 다 해줘버리면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그 얼마였지? 1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넘는 금액 ATM 기계에서 인출하려면 입금하고 나서 인출하려면 30분인가? 1시간 후에 인출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저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꽃집 가갖고 그 돈다발 꽃 있죠. 돈다발 꽃을 100만 원어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100만 원 입금하는 척하고 그 30분 동안에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돈다발 꽃은 들고 가고 돈은 안 붙이고 그렇게 해갖고 사기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급정지 신청이 안 됐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요즘에 핸드폰으로 돈 들어오면 연락 오죠. 그래서 그 돈 들어오신 아저씨가 1억을 빼갖고 잠적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돈 붙일 때는 꼭 확인 여러 번 하시고,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꼭 그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저 예전에 당한 적 있어요. 바보처럼. 그때는 모를 때였는데 자기 통장 말고
자기 동생 통장으로 보내래. 이거 보내면은요, 나중에 뭐 소송까지는 안 갔지만 그냥 제가 포기했지만 소송 가면 내가 불리해요. 왜냐면 내가 통장을 잘못 보냈잖아요. 그래서 항상 통장 보내실 때는 법인은 회사 통장, 개인은 누구 통장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통장. 그렇게 안 붙이면 나중에 소송 붙었을 때 지락률이 높아요. 그렇게 해갖고 한 200 날린 적 있고. 저도 뭐 요래조래 하면은 꽤 돼요. 근데 저 정도는 약과죠 뭐. 나보다 더 많이 날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 얘기 할 때마다 그냥 속으로 200 벌려면 몇 시간 떠들어야 되지?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끝난 거. 소송도 못 가는 게 내가 잘못 붙였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 가도 이기기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돈 같은 거 붙일 때에도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고. 왜냐면 바닥 보고 간다 그래서 10원짜리 하나 못 줍잖아요.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남의 돈은 더러운 거다. 남의 돈 뺏어오려면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커서 보니까 진짜 어렵고 진짜 어때요? 힘들어요. 쓰는 건 쉽잖아요. 1억 1분이면 쓸 수 있어요. 맞잖아요. 네, 전세자금 한 방 훅 날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돈 쓰는 건, 돈 버는 건 어렵지만 돈 쓰는 건 어때요? 진짜 쉬워요. 그래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부분들도 있죠 뭐. 그 다음에 109페이지. 오늘의 목표는 여기까지예요. 채권의 대손. 조금 빠른 건 저도 아는데 빨리 나가고 그냥 뒤에 가서 문제를 더 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채권이 받을 돈이에요. 뭐 할 돈이요? 받을 돈. 그 다음에 대손의 뜻이 뭐냐면은요,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손 발생했다 그러면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대손 발생하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받아서 물건도 사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임차료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대손 발생했대. 그러면 결론은 상대방 회사가 부도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럼 부도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회계에서는 대손이라고 하고요. 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여기 충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준비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못 받을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돈. 그 다음에 저희가 충당이라는 글씨가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뒤쪽 가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돈일까요? 네, 퇴직금 주려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에 충당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손 충당금은 못 받을 거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려고요? 퇴직금. 그리고 시험엔 안 나오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 관리비 영수증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거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요거는 나중에 고장날 거 준비하는 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당 그러면은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충당은 무조건 보충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0원이 필요한데 현재 8,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얼마 채우는 거예요? 2,000원. 그래서 대부분 이 충당은 보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라는 건 많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죠? 적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항상 문제는 적게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관련돼서는 얘가 뉴스에 종종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참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대부분 아파트 살 때 이 아파트에 오래 살 생각으로 사요? 올랐을 때 팔고 도망갈 생각으로 사요? 올랐을 때 팔고 도망갈 생각으로 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와버리냐면, 만약에 옆 동네도 30평형이고 우리도 30평형이야. 근데 여기는 관리비가 3만원 나오고 우리는 관리비가 5만원 나와. 그러면은 멱살 잡으러 가요. 관리사무실로. 이게 실상이에요. 실제 2만원 더 나온다고. 왜냐면 똑같은 평수인데 왜 우리는 더 나와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얘가 많이 안 모여 있어요. 대부분 아파트가 다. 그래서 뭐 하나 터지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집에 가실 때는 꼭 요거 얼마 있나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1억짜리를 고치는데 3천만 원밖에 없어. 7천만 원 모자르죠. 이거 다 거기 사시는 분이 관리비로 다 메꿔야 돼요. 뭐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할부로 메꾸는 방식으로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이건 못 잡아요. 왜냐면 항상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다 보니까 뭐 조금씩 정비는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는 되기는 할 것 같아요. 뭐 전 아파트는 안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좀 오래된 아파트 가실 때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 가서 장기수선 충당금 얼마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근데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러면 고민은 조금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한 방에 훅 나갈 수 있어요. 막 관리비가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막 2, 30만 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 아파트야 어차피 장기수선 충당금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나를 챙기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언젠가부터 나가 1번이라 2번도 나고 3번도 나야. 한 4, 5번 돼야 너야. 약간 이런 개념이라 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지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부자가 못 돼요. 일단 부자가 되려면 나만 알아야 돼요. 부자는 왜 계속 부자가 되는지 아세요? 부자가 대부분 짠돌이죠. 부자는 대부분 다 짠돌이에요. 돈 쓰는 사람 중에 부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일반 서민들은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 더 큰 부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목표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어. 그러면 난 1000억으로 올라갈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실제 부자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집 하나 있으면 되지. 차 하나 있으면 되지.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정도로 벌면 되지. 전 딱 그 정도거든요. 근데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100억, 1000억 이렇게 목표치를 정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주변에 있으면 진짜 안 써요. 생각외로 안 써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돈 있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정보는 빨라요. 확실히.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줄이 중요해요. 대손충당금 나오면 몇 줄이요? 세 줄.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대손삼각비는 요거에만 쓰는 거예요. 매출채권에만.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아드럼은 대손삼각비.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기타니까 매출채권이 아닌 거. 그래서 대여금하고 미수금. 얘는 영업 외비용. 그리고 단톡방 들어오신 분 중에 저기 뭐냐 이메일 주소 안 남겨주신 분은 메일 주소 좀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보고 분계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대손충당금 준비하는 것들은 우리 회계에서는 다 무슨 법 쓴다고요? 보충법 써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근데 그 보충법을 쓸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대손삼각비라는 게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기타의 대손삼각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손삼각비는 요거 두 개만 쓰는 거예요. 외상매출금하고 뭐요? 받으러. 요때는 대손삼각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 아닌 대여금이나 미수금일 때는 뭐를 쓰는 거예요? 기타의 대손삼각비.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다? 두 가지. 근데 요거는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맞추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웬만하면 맞출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용이 어렵던가 아니면 진짜 잘 안 나와. 가뭄에 콩 나듯이 한번 내.
한 달 전에 밥 먹었죠, 아침에. 반찬 뭐해 먹었어요? 기억 안 나잖아요. 한 달 막 2달 전에 본 게 막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난이도가 있는 거고, 문제 풀 때 보면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자주 보면 맞춰요. 외우든가 이해라든가 해서. 근데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은 좀 난이도가 있는데, 요거는 좀 쉬운 편에 들어가요. 왜냐면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인지라 한 10명 중에 8, 9명은 맞추더라고요. 이번 보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간 게 117페이지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118페이지부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간단하게 보고 마지막 시간에 그 저희 분계 푸는 거 있죠? 그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